다양한 시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그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교정시설 내에서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연쇄살인범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의 대응을 다룬 문헌들입니다. 네.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또 사용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면서 과거에는 참 상상하기 어려웠던 늙어가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전례 없는 집단이 등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담론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신체적 쇠약 그리고 치매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 연쇄살인범들을 현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들은 물리적 위험성을 완전히 상실한 돌봄의 대상인가? 아니면 쇠약해진 육체마저 타인을 기만하는 도구로 삼는 여전한 포식자인가? 저는 수많은 사건 현장과 취조실 테이블 건너편에서 이들을 직접 지켜봐온 전직 형사의 입장에서 이 연쇄살인범의 사이코패스적 본질은 결코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화를 처벌 회피의 위장막으로 삼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와 응보적 정의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심리와 또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범죄의 이면과 내러티브를 추적하는 작가 입장에서 이 자료들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교도소 내에 그 가속화된 노화나 치매라는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붕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 앞에서 이들의 물리적 위험성은 근본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벌체계 역시 과거의 맹목적인 처벌과 격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노인성 질환 관리와 요양체계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맹목적인 수거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적인 범죄학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많은 범죄자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범죄를 멈추는 범죄 은퇴, 그러니까 에이징 아웃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연쇄살인범은 이 보편적인 법칙의 철저한 예외라는 점을 자료가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나 하퍼와 헤어의 사이코패스 연구를 면밀히 살펴보면 아주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범죄자의 충동성이나 단순 폭력성은 신체적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같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 즉 타인에 대한 철저한 냉담함,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 악의적인 성향은 평생 동안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본질은 늙지 않는다는 거죠. 사이코패스의 내면적 특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저도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설이나 스릴러 영화에서 흔히 만들어내는 영원히 늙지 않고 완벽하게 통제력을 쥐고 있는 무적의 살인마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의 사례를 한번 돌아보죠. 그는 1994년에 수감된 이후에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규율 위반도 없이 이른바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감옥 안에서 종교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교도관들에게도 순종적이었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자신의 포식자적 본성을 뼛속까지 철저하게 은폐한 겁니다. 이춘재 사건. DNA 분석으로 그의 진짜 정체가 폭로되기 전까지 교도소 내에 그 누구도 이 얌전하고 나이 든 수용자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법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춘재의 사례는 확실히 충격적이었죠. 그가 보여준 이중성은 분명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정체가 밝혀진 후에 그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그는 수십 년 전의 범죄 현장을 마치 어제 일처럼 소름 끼치도록 상세히 그려냈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현장의 구조, 심지어 당시의 날씨까지 아주 정확히 기억해냈죠. 이들에게 감옥 안에서의 얌전한 태도나 늙어가는 모습은 결코 진정한 교화나 성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감옥이라는 극도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가석방 같은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일 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사냥감 대신 주변의 교도관과 동료 수용자들을 상대로 심리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 전략이자 심리적 통제라는 분석에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범죄의 스케일이 컸던 인물일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본능도 남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의지나 교활함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결국 생물학적인 뇌의 파괴와 신체적 쇠퇴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객관적인 물리적 현실입니다. 샘슨과 라옵 그리고 블루먼스타인의 범죄학 연구를 보면 인간의 범죄 행위는 보통 25세 전후로 뇌의 위험보상 조절 기능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범죄의 전성기는 생각보다 매우 짧아요. 일반 범죄자들에게는 적용되는 훌륭한 연구죠. 하지만 이 특수한 포식자 집단에게도 그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라는 환경 자체가 만드는 가속화된 노화 현상 때문이에요. 자료에 나오는 이 개념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도소 특유의 가혹한 환경, 즉 극심한 스트레스, 햇빛과 운동의 부족, 완벽히 통제된 일상, 만성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은 수용자들의 생체 시계를 사회 일반인보다 무려 10명에서 15년이나 더 빠르게 돌려놓습니다. 감옥 환경이 척박하긴 하죠. 네, 물리적으로 50세인 수용자가 실제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앓는 만성질환들을 몸에 달고 산다는 뜻이죠. 특히 인지기능 쪽을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정당국의 데이터를 보면 치매 진단을 받은 수용자의 무려 89%가 수감 이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이춘재처럼 의도적으로 얌전한 척 연기를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MRI로 찍히는 뇌세포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이 점을 고려해 보셨나요? 노인성 치매와 신체 질환은 타인의 물리적으로 제압할 능력을 원천적으로 박탈합니다. 뇌 기능이 망가지고 몸이 쇠약해진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늙고 병들겠죠.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성, 이나 타인을 착취하려는 본능이 마법처럼 사라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연쇄살인범은 신체적 힘이 약해지면 범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대신 타인의 심리를 착취하거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빈틈을 찾아 악용하는 방향으로 범죄의 방식을 교묘하게 진화시킵니다. 범죄의 방식을 진화시킨다고요? 휠체어를 탄 치매 환자가 어떻게 그런 복잡한 기만을 할 수 있죠? 치매가 완전히 발병하기 전의 고령 시기 혹은 신체적 쇠약만을 겪는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자료에 등장하는 미시간주 알파인 매너 요양원의 괜돌린 그레이언과 캐시우드 사건이 이를 아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아, 그 요양원 사건이요? 네, 이들은 요양시설 내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항할 힘도 전혀 없는 60세에서 98세 사이의 절대적 약자들만을 아주 치밀하게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밖을 돌아다니며 건장한 사람을 사냥할 힘이 없으니 사냥터를 어두운 골목길에서 무방비한 노인들이 모여있는 요양원으로 아주 영악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대상을 바꾸었을 뿐 포식자의 사냥 본능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이죠. 알파인 매너 요양원 사건은 분명 끔찍한 비극이죠. 약자를 노렸다는 점에서 분노를 자아내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러시아의 할머니 살인마라고 불렸던 타마라 삼소노바의 케이스와 결을 같이 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68세의 나이에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일기장에 범행을 기록했던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죠.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타마라는 조현병을 비롯한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소수의 극단적인 이상 사례들을 가지고 고령 수용자 전체가 여전히 영악하게 사냥터를 물색하는 포식자라고 규정하는 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들의 교활함을 직접 겪어보면 그게 결코 소수의 예외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대구 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유영철의 사례를 보세요. 그는 이미 수감 생활을 오래 했고 나이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피해자 귀신이 보인다고 호소하면서 교도관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맹이라서 과거에 시신을 유기할 때 손전등 같은 불빛이 없어도 밤눈이 밝아 오히려 범행에 유리했다는 식의 무용담을 편지로 써서 외부에 자랑하듯 늘어놓았습니다.
교도관이나 동료 수용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규율을 어기죠. 통제가 잘 안 되는 수용자이긴 하죠. 이런 행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들은 노년기에 접어들고 신체가 감옥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여전히 통제력을 쥐고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권력욕의 발현인 셈이죠. 유영철이 보여주는 그런 통제불능의 과시욕은 확실히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령 수용자들이 보이는 행동이나 심지어 신체적 쇠약함조차도 너무 철저히 계산된 기만으로만 해석하시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기만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례도 있죠. 미국의 골든 스테이트 킬러, 조셉 제임스 디안젤로 케이스 말입니다. 맞습니다. 디안젤로야말로 제가 말하는 포식자의 진화와 기만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죠. 저도 그 사건 기록을 보고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수십 건의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그가 법정에 섰을 때의 모습은 완벽한 시나리오였으니까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초점 없는 멍한 표정으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쇠약한 노인을 연기했죠. 누가 봐도 동정심이 일 정도로 가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방 안에 설치된 CCTV 사각시대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주 날아다녔죠. 네, 아주 활발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민첩하게 감방 구조물을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 이유는? 그는 수십 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평범한 이웃으로, 심지어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사법 시스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비웃었던 조종의 달인입니다. 그는 대중과 배심원단, 판사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노화와 쇠락을 어떻게 연기해야 하는지 동물적인 본능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실행에 옮긴 겁니다. 디엔젤로의 연기는 명백한 사실이고 저 역시 그 부분에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디엔젤로는 상위 1%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한 극단적으로 지능이 높고 계산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그의 사례가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면이 있어요. 현실 교도소에 있는 대다수의 고령 수용자들은 디엔젤로처럼 완벽한 연기를 할 지능도 체력도 없습니다. 치매로 인한 뇌피질의 위축,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 거동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관절염과 백내장,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교활한 범죄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연기가 불가능한 진짜 질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픈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뇌가 파괴되어 어제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환자를 언젠가 반성할 능력이 남아있을 거란 허구적인 가정하에 일반 교도소에 방치하는 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젊고 폭력적인 일반 수용자들 사이에서 이런 치매 노인들은 끊임없는 안전사고의 피해자가 되거나 타겟이 됩니다. 교도관들은 범죄자를 통제하는 교정 요원이 아니라 사실상 중증 치매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는 요양보호사 역할을 강요받고 있고요.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의료 비용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용자가 기만을 하느냐 마느냐의 철학적 논쟁을 넘어서서 철저히 교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와 생물학적 파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려 있다는 현실적 고충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디엔젤로 같은 사례를 단지 극소수 1%의 예외라고 치부하며 경계를 푸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이들의 기만성과 높은 지능을 과소평가해서 치렀던 그 끔찍한 사회적 대가를 또다시 반복하게 될 겁니다. 병이 발병했다고 해서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죠. 최근 자료들을 보면 아마 뉴질랜드의 리무타카 교도소에 설치된 고령자 전용 병동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70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이른바 인도주의적 가석방 제도에 대해 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현대 형사사법 체계가 나아가야 할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면에서 합리적인지는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비용을 줄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매에 걸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에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겁니까?
기억이 지워졌으니 죄송할 일도 없다고 면죄부를 줘야 하나요? 그것은 무참히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깊은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가 마땅히 세워야 할 응보적 정의를 철저히 짓밟는 처사입니다. 유가족분들이 겪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물리적 현실은 현재의 교도소가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요양원과 호스피스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는 참담한 사실입니다. 뉴질랜드 리무타카 교도소의 고령자 전용 병동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병동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특별히 우대하거나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만든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요양시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던데요? 스스로 옷에 단추조차 채우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중증 노인들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과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하며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 선택인 겁니다. 자신이 누구를 죽였는지, 왜 이 낯선 방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기억조차 뇌에서 완전히 지워진 치매 노인에게 수십 년 전의 죗값을 묻는다는 행위가 과연 지금의 우리 사회에 어떤 실익을 가져다 줄까요? 형벌로서 무슨 도덕적 교화적 의미가 남아있는지 냉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시스템의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거리아트릭 교도소, 즉 고령자 친화적 교정시설로의 전환은 범죄자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예산과 교정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의 진화입니다. 휠체어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문턱을 없애거나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 전문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등 수용 환경 자체에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안전사고를 막고 교정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전제된 감옥 내부의 시설 정비에 머물러야 합니다. 네, 보안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건 인도주의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이들이 조건부로라도 다시 사회로 복귀하거나 안락한 외부의 민간 요양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옥 같은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뇌 질환으로 인해 그들의 기억이 지워졌다고 해서 국가와 사회마저 그 끔찍했던 죄를 까맣게 잊고 면죄부를 쥐어주어서는 안 되죠. 교정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이 위험한 포식자들을 사회로부터 절대적이고 영구적으로 경미하는 것입니다. 응보적 정의라는 것은 가해자의 기억력 유무나 신체적 쇠약 정도에 따라 이리저리 가볍게 굽혀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응보적 정의의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맞고요. 하지만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응보라는 감정만으로는 우리 눈앞에 닥친 이 거대한 행정적 붕괴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교도소 병동이 이미 거대한 호스피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질병 앞에서는 한때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자들도 결국은 관절이 닳고 뇌세포가 죽어가는 통제와 관리가 절실한 노인일 뿐입니다. 복수심에 얽매어 비효율적인 옛날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를 냉정하게 반영한 거리아트릭 교도소 같은 현실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교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두고 우리 사이에 확실히 깊은 철학적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명확합니다. 연쇄살인범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늙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철저히 지배하려는 포식자로서의 본성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이들의 어눌한 행동이나 쇠락한 외양의 동정심을 느껴 경계심을 푸는 것은 수사기관들이 이들의 높은 지능과 기만성을 과소평가했다가 치러야 했던 수많은 끔찍한 비극들을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자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다른 시선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은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100세 시대의 도래가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 이전에 없던 전례 없는 딜레마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과거처럼 범죄자들이 나이 들기 전에 감옥에서 죽거나 사형이 집행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전 방식대로 감정적인 맹목적 처벌만 고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의 죄를 모두 지워버리는 조건 없는 관용을 베풀 수도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양극단의 사고를 넘어서서 치매와 노화라는 생물학적 현실과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교정 시스템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들은 그 긴 논의의 시작점일 뿐, 앞으로 사법당국과 학계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남아있네요. 동의합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를 통해 다룬 내용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한때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포식자가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쇠약한 노인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구현해야 할 진정한 정의와 형벌의 의미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아주 무겁고도 복잡한 질문입니다. 이 논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다양한 사유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